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이 막대한 자금으로 게임과 IT 산업 또 글로벌 스포츠 업계까지 여러 산업에 지금 투자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데 이유가 뭔지 오늘 사우디 국부 펀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공식 질문 요정. 이 요정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불러줘요. 네. 오윤혜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자, 윤혜 씨는 사우디 국부 펀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사우디 왕자에만 관심 있거든요. 빈살만. 네. 빈살만이 주인이야. 아 그래요? 국부 펀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좀 하나하나씩 알아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 그래서 네. 사우디 국부 펀드가 네. 뭔지 네.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 좀 걱정되는 게 방금 전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오윤혜 씨하고 말씀 나눴는데 국부펀드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재미있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좀 잠깐 생각했었는데요. 네. 국부펀드 하면은 일단 자본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쩐주 개념에서 제일 큰 쩐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국부펀드의 가장 큰 개념은 이제 영어로 치면 이제 스테이트 온드 인베스터를 가지고 SOI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제일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그 투자죠. 투자 네. 기관인데 이거를 이제 두 개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부펀드. 이거는 소버린 웰스 펀드를 가지고 SWF라고 하고요. 예.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라고 하죠. 연금 펀드 연기금. 있죠. 예. 예, 그건 퍼블릭 펜션 펀드를 예. 가지고 두 개가 가장 큰 축이에요. 예. 지금 세계적인 규모가 예. 이 전체 이 SOI 이 전체 펀드 그 국가 펀드 규모 자체는 한 2조 달러, 33조 달러 예. 이 정도 달러.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한 3분의 2가 이 연금 펀드, 예. 3분의 1이 이 국부 펀드예요.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국부 펀드의 개념만 놓고 보더라도 한 11조 달러 이 정도예요. 네. 그다음에 퍼블릭 이 연금 펀드가 한 22조 달러, 21조 달러 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사실 1조 달러만 하더라도 1,300조 원이니까 10조 달러면은 뭐 일경 3천조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년 대체적으로 지금 한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어요. 규모가. 그렇게 규모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돈은 어딘가엔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네. 계속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지난 10년, 20년 동안 이 글로벌 금융시장, 자산시장이 좋았던 예. 그 원인의 배경에 국부펀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거기가 많이 투자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쩐주하면은 큰 뭐 이렇게 손이니까. 예, 뭐 암흑 세계에서 뭐 이렇게 몰래 하는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겠지만 네. 실제로 이 국부펀드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로 계속 돈이 쌓이는 거예요. 돈이 쌓이다 보니까 어딘가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 네. 국부펀드도 또 종류가 약간 있긴 해요. 그러니까 한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레이니 데이 펀드라고 해가지고 비 오는 날을 대비하는 펀드라고 해가지고 오늘 영어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적절한 한국말이 없어가지고 예. 이 정도는 저도 알아듣습니다. 레이니 펀드 이 정도는 알아듣죠. 네. 네.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이제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이제 국펀드의 자금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로 자원을 팔아가지고 나오는 게 많고요. 자원이요? 사우디처럼. 그렇죠. 네. 소를 팔아서. 그래서 석유를 팔던 뭐 구리를 팔던 금을 팔던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환 보유고 투자도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 소유의 뭐 부동산 같은 것들을 처분해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네. 보통 이런 레이니데이 펀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국가가 어려졌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펀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퓨처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펀드라고 해가지고 네. 정말로 보통 연금이 이런 펀드들이 많은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환경 관련된 것도 많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린 펀드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략형 펀드를 해가지고 네. 해외 투자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지는 이런 펀드.
펀드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제일 큰 쩐주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런 그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 상당히 그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국부 펀드라는 거는 모든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네. 사우디에 유독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자산 규모가 많아지면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우디에만 있는 거예요? 국부 펀드라는 거?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나라 다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가별로 선진국도 있고 신흥국도 있고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국부 펀드도 어떤 나라는 그 국부 펀드의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가는 나라, 대체적으로 가장 큰 게 이제 중국하고 노르웨이, 네.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국부 펀드는 1조 달러가 넘어가요. 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 있죠. 네. 한국 같은 국민연금도 한 6,200억 달러, 6,500억 달러 뭐 이 정도 되니까 그것도 꽤 큰 편이고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로 보면은 세계에서 한 10위권밖에 안 돼요. PIF는 사우디 국펀드는 지금 한 6,200억, 30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인데 네. 문제는 사우디는 그 이 펀드의 성장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 되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국부 펀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성장이 크다는 게 사우디 그럼 그 빈살만이 여기 소유 그 실질적인 주인이라면서요. 그렇죠. 왕세자. 그렇죠. 이 사람이 계속 돈을 거기다 넣는 건지 아니면 뭔가 운용을 잘해서 그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 건지. 네,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 사우디 국부 펀드를 얘기하려면은 결국 빈살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이 빈살만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또 사우디가 어떻게 이렇게 또 지금 바뀌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빈살만이 지금 양손에 뭘 들고 있나 보면은 이분이 지금 사실 이 전제 국가, 이 어떻게 보면 왕정 국가의 사실상의 왕이잖아요. 네. 자기 아버지가 살아 계시긴 한데 거의 90살 가까운 고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1부총리 겸 왕세자로서 이 국가 전반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근데 그 국가 전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게 사우디에서 제일 큰 기업이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석유회사? 그렇죠. 네. 아람코. 네, 사우디 석유회사. 이거는 거의 그 전체 지분의 한 98% 정도가 국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 네. 그러니까 뭐 세계의 다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는 1%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거의 뭐 그러니까 그 빈살만이 자지우지하는 그러니까 빈살만이 이 아람코의 이사의 의장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 손엔 또 뭐가 있느냐? 이 PIF가 있는 거예요. 사우디 국부 펀드. 그렇죠. 그게 펀드가 PIF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손에 이 돈을 버는 것, 한 손엔 돈을 투자하고 지출하는 것, 이거를 다 둘 다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 자기가 마음 먹으면 여기서 돈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고 이쪽에서 또 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한 몇 년 전에도 이 아람코의 지분 5%를 이 PIF로 넘기면서 PIF의 규모가 되게 커졌어요.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아람코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이쪽으로 넘길 거거든요. 네. 뭐 아람코가 한 달에 1년에 얼마나 벌어들이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오윤혜 씨 아람코라는 회사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제 친구 이름이 아람이거든요. 아람이코 이런 느낌이야. 아람이코. 죄송해요. 네. 아람코 얼마나 버는데요?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겠네요. 네. 네. 아람코가 네. 세계에서 그 순이익이 제일 큰 기업이에요. 아, 세계에서요? 세계에서. 순이익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애플 다음. 네. 내 친구 아람이는 지금 힘들어. 전세 사는데 아람코는 대단하네. 네. 얼마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 1년에 작년에도 한 200조 원 정도 순이익이 났어요. 200조 달러에 아니면 200조 원. 근데 와. 작년에 한국의 100조 달라면 근데 한국의 작년에 반도체 업계하고 자동차 업계가 벌어들인 돈이 100조가 안 돼요. 예. 진짜. 전체가. 근데 사우디는 이 아람코 회사 하나가 200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회사는 또 석유화학 회사예요. 네. 사빅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빅은 또 누가 갖고 있냐? 아람코가 또 70%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이 재계 1위 총수이기도 하고 그렇네. 국회의장이기도 하고 왜? 사우디는 국회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국가니까. 독재예요 그러면은? 그럼요, 완전 뭐 독재시죠. 독재? 전제 왕정 국가죠. 네. 예, 독재라고 왕정 표현해도 국가죠, 뭐 왕정 국가. 왕정 국가. 예. 전제주의 왕정 국가라고 보시면 되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단하다. 뭐 우리나라에 힘센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네. 그게 빈살만이다. 와. 근데 아직 40살도 안 됐다. 빈살만의 별명이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고 모든 걸 다 한다. 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네. 해서. 대단해. 그럼 사우디 그 국부 펀드가 네. 그 아람코를 소유해서 아라미코가 아니고 아람코를 소유해서 네. 거기서 많은 돈을 이제 국부 펀드로 운영하면서 네. 우리나라에도 게임 산업에 얼마 전에 뉴스가 화제가 됐던 게 네네. 게임 산업에 그렇게 국부 펀드가 많이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네. 게임 산업에 왜 투자를 하는 거야? 이게 빈살만이 게임을 좋아하나? 그게 뭐 빈살만도 개인적으로 게임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이제 그런 빈살만이?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이에요? 38, 9 뭐 이렇게 네. 된다고 한참 합니다. 좋아할 때죠. 38, 9 정도라고 사진으로 하는데. 봐서는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수염 때문에. 예. 이름도 한 글자도 겹치는 게 없는데. 예. 그런데 네. 하여간에 게임 산업에 또 집중적으로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뭐 한 10조 원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네. 이 사우디 그 PIF 안에 네. 여러 개 또 무슨 뭐 골프 산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고 이런 게임 산업을 관장하는 또 부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 게임 산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세비 게임즈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 규모가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또 그 안에서. 네. 그래서 향후에 이 게임 산업에 50조 원까지 배팅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뭐 미국의 무슨 뭐 게임 개발사 스코플리라든지 중국의 VSPO 뭐 이런 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잘 알려져 있는 기업 중에는 일본의 뭐 닌텐도, 그다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미국의 네. 게임사죠. 그다음에 한국으로 치면은 넥슨, NC 소프트의 각각 한 9% 정도의 그 주식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위메이드하고 또 무슨 또 전략적 협정을 맺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왜 이렇게 게임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라고 왜? 보면은 사실상 게임 산업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스포츠 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소프트 파워 쪽에 역량을 좀 집중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얘들도 나름대로는 분산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예. 이 국내 산업의 어떻게 보면 왜곡된 구조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크다라고 봅니다. 국내라면 국내 사우디? 산업, 사우디 국내 산업이 뭐 석유 산업밖에 그러니까요.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사우디가 바꾸고 싶어서. 지금 뭐 오윤혜 씨한테 제가 뭐 사우디 떠오르면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보면 100% 네, 석유죠.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전 세계의 석유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7%, 18% 정도 돼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빼놓으면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다 모든 걸 다 수입합니다. 사우디가 사막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막에 엄청난 모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회사 저기 건축 같은 걸 할 때 건설 산업을 할 때 네. 모래도 다 수입한답니다. 왜 수입을 할까 그걸? 거기 많은데 사막에서 나오는 그 모래랑 모래는 다른가 봐. 건설용 모래로는 사용할 수가 쓸 수가 없다고 없어서. 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모래조차도 수입을 할 정도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사우디 기름값만 싸지 나머지는 수입하는 거가 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한두 가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빈살만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빈살만은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통치를 하려고 하는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빈살만의 집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빈살만을 보면서 예. 우리나라 역사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보면은 태조 왕건 그리고 태종 그 조선 시대의 태종 예. 그다음에 근대 시대로 보면 이제 박정희 요런 정권들의 특징들이 오묘하게 좀 섞여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빈살만 그 가문이. 가문이. 네. 그러니까 빈살만이 사실 지금 그 아버지가 지금 왕이잖아요. 예. 7대 국왕이에요. 사우디에. 오, 네. 근데 사우디 7대 국왕이면 되게 오래된 국왕 같이 보이지만 1대 국왕이 이 7대 국왕의 아버지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럼 2, 3, 4, 5, 6은 어디 있어요? 다 예. 그 지금 현재 국왕의 형들이었습니다. 아. 자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우디는 재밌게도 형제 상속 국가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고려 왕건 얘기했던 게 왕건이 호족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각각의 그 뭐랄까 부족들을 통합하는 그 정치로서
그 부족의 어떤 철을 삼는 부인을 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아마 왕건이 우리나라에서 부인이 제일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요? 태조 왕건이 29명이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자녀로 34명 정도를 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나, 네. 근데 마찬가지로 사우디도 이 왕국이 시작됐던 그 시작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 국왕, 이븐 사우드 국왕이었는데요. 이 국왕이 그 부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무려 22명의 여성 예, 결혼하고 부인을 뒀고요. 와. 토탈 49명의 자녀를 뒀다고 해요. 이분은 한 번도 힘드시죠. 22명에 49명의 자녀요? 저도 외우느라고 힘듭니다. 쉽지가 않네. 49명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왕이 한 4, 50년 동안 통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왕의 둘째 아들이 네. 이대 국왕이 됐고요. 셋째 아들이 3대 국왕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5번째 아들이 뭐 4번째 국왕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국왕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초대 국왕에 40 몇 번째일 것 같은데? 25번째랍니다. 그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죽는 거예요, 계속. 죽다 보니까 계속 그 승계 순위가 그러면은 바뀌는 거죠. 30번째나 28번째는 빈살만의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 25번째 왕이 상속된 이후에 이때부터 사실 형제 상속을 바꿔버리는 거죠. 빈살만이? 아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근데 또 우리가 뭐 잘 살펴보면 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추론 가능한 게 이 현 국왕의 지금 이 빈살만 그 왕세자가 첫째 아들이냐? 아니에요. 6번째 아들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왕자의 난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그렇겠지. 그렇죠? 그리고 결국 빈살만이 왕세자가 된 이후부터는 당연히 왕권 강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태종도 그렇고 세조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강력한 왕권을 형성했던 그 사례들 보면은 초반에는 소위 페이지 1 제1 국면에서는 왕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숙청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15년 이후부터 해서 2018년 19년까지 왕자들 다 숙청시키기 시작합니다. 죽인다고요? 사우디에서? 아니 죽인다기보다는 추방 보통 같은 거? 가택연금, 뭐 감옥에 이제 투입시키고 감옥에 이제 가두고 하는 것들. 근데 사실 그 재밌는 얘기가 그 당시에 왕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왕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넣을 데가 없다 보니까 호텔 2채를 빌렸다고 합니다. 뭐야, 가택연금에 호텔이 호캉스네. 아니,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려면은 다 불러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조사해봤더니 사우디의 왕자만 7,000명이래요. 웬만한 스치면 다 왕자네. 힘들겠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 왕자들을 숙청하는 어떻게 보면 피해 대숙청이 이루어지면서 빈살만이 왕권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중간 중간에 뭔가 이렇게 불만 세력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 세력들, 비판 세력들을 또 제거를 했죠. 우리가 또 유명한 그 까시꾸지 사건도 언론인 까시꾸지. 그렇죠. 언론인 까시꾸지라는 사람도 토목살인을 해가지고 했던 그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서방에서 되게 비난이 많았고 직접적으로 바이든하고 직접적으로 바이든하고 부닥치는 계기도 됐었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상관없다라는 그런 투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제1 국면에서는 이런 왕권 강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던 국면이었고요. 2020년 이후부터는 제2 국면. 그러니까 왕권이 이제 확실하게 내가 틀어 잡았다라고 생각한 이후부터는 내가 어떻게 통치를 잘해서 점수를 따고 국가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까? 이런 쪽에 방점이 두어져 보니까 그때부터는 국부펀드를 활용해서 자, 이제 사우디 족보는 이제 그만 캐고 국부펀드로 다시 돌아가서 사우디 국부펀드가 그래서 게임 산업도 그렇지만 지금 스포츠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축구에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호날두도 사우디로
이적했나요? 그렇죠. 이적했죠. 네. 또 유명한 선수들도 거기 많이 이적했잖아요. 메시도 갈 뻔했고요. 메시도 갈 뻔했어요. 거기. 네. 메시 미국으로 갔는데. 네네 이번에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사우디에서 원래 사우디에서 연봉을 한 5천억 정도 준다고 했는데, 네, 그걸 거부하고 미국으로 왔고요. 네. 그 호나우드는 한 3천억 정도 받고 PGA 갔죠. 골프하고 그 대립하는 LIV 골프 리그가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사실 골프 잘 몰라서 아 그러세요? 네. 거기도 지금 그건 또 사우디가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스포츠 업계에 부는 네. 전방위적인, 그러니까 게임도 사실은 e스포츠라고 하잖아요. 네. 이 스포츠 산업에 부는 전방위적인 어떻게 보면 변화의 물결을 네.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가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지금 PIF가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PIF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골프 산업을 관장하는 게 골프 사우디라는 또 그 단체가 있어요. 네. 이 골프 사우디가 리브 골프를 창설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하면은 미국의 PGA 골프라는 단체를 떠올리죠. 제일 큰 단체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항하는 단체로서 와. 이 사우디 골프 슈퍼리그 해가지고 이 리브 골프가 창설이 된 거예요. 참고로 리브를 이게 로마자로 읽으면은 54라는 숫자거든요. 네. LIV인데. 네, 그게 보통 이제 로마 숫자로 보면은 그 그렇네. 54라고 한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그 54의 의미는 뭐냐면은 전홀을 버디를 하면은 54타라고 합니다. 골프 업계에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네. 왜 그렇다면은 사우디는 축구와 골프 쪽에 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골프는 미국에 좀 타겟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축구는 국내와 글로벌 쪽에 좀 타겟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 국내. 그렇죠. 사우디 국내와 글로벌 쪽에서 이제 가장 타겟이 되는 게 축구인 것 같고 네. 미국 쪽은 골프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해외 자본이 구단주가 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어떤 그 규제도 있고 또 미국 자체의 어떤 부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우디가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풀기에도 예를 들어서 NBA 같은 경우는 셀러리 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연봉이 정해져 있어요. 한도가. 그 이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네. 농구는 그러니까 그 연봉을 너무 많이 주면 사치세라는 걸 물게 돼 있어요. 사치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우디에서 들어오기 뭐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닌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 미국인들이 가장 생활 스포츠로 즐기면서 또 방송 홍보 효과도 크고 한 것들이 뭘까 왔더니 골프가 이거죠. 골프죠. 그러니까 미국인 중에 한 1억 2천만 명이 골프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골프를 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골프를 매주 방송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꽤 큰 편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고 들어갔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골프는 다 개인이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더 단체가 비영리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람 빼오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뭐 골프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런 플레이어들 뭐 필 미켈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PJ에서 이 리브 골프로 이제 스카우트 해온 거고요. 네. 그 상금 규모를 엄청나게 키웠죠. 한 보통 대회당 한 400만 달러, 500만 달러가 총 상금인데 이 리브 골프는 한 대회당 한 2,500만 달러. 몇 배야? 5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방석으로 키우면서 미국의 PGA와 이제 대항하는 하나의 어떤 확실한 자리를 선점한 게 된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 이제 갉아먹기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이제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교수님. 네. 이렇게 빈살 많은 스포츠 게임이나 이런 스포츠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사우디 국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나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나? 사우디 국부펀드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람코에서 돈 버는 거는 단기적으로 돈을 계속 벌어들이는 거고 중장기적으로의 어떤 산업구조 변화에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산업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라는 그 측면에서 투자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게 결국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국의 공장 같은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냐. 어렵다. 그러면은 공장을 안 끌어들이면서 인력을 흡수할 수 있고 산업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뭐냐. 소프트 파워인데 대표적인 게 금융하고 게임 같은 거예요. 사람만 끌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PF에서 이런 어떤 헤지펀드들을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을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사무소를 개설해라고 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예. 게임 산업들도 그 대회를 막 유치하고 그 경기장을 지어주면서 총상금 키우고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것도 결국에는 사우디 국내에 어떻게 보면은 노동력을 더 높이려고 하는 소위 그 사우디라는 나라 자체가 네. 인구의 80%가 노동 인구의 80%가 외국인이에요. 내국인들은 거의 일 안 합니다. 뭐? 내국인들은 거의 공무원들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냥- 일을 안 하는데? 그냥 석유 팔아서. 석유 팔아서. 아 그러면은 네. 사우디는 지금 빈살만이 돈이 이렇게 많은데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뭐 GDP라든지 뭐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1인당 GDP가 한 2만 5천 달러 이 정도 된다고 하는 2만 2천 달러, 2만 5천 달러 이 정도 사이인데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것처럼 그렇지. 느껴질 느껴져요. 정도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1인당 GDP는 평균 그렇죠. 전체를 가지고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중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재용 같은 그런 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으면 네. 평균 소득은 엄청 올라가겠죠. 네. 근데 사실상 일반적인 국민들의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게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도 1인당 GDP는 네. 꽤 높지만 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복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질 이런 것들은 네. 선진국과는 좀 동떨어져 있죠. 아 그래요. 재밌는 사실 하나 또 말씀드리면 사우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제 왕정 국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잘 못 누리게 돼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요? 세계에서 극장이라는 게 제일 마지막에 생긴 나라가 사우디예요. 불과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혼자 200쪽씩을 벌고 막 그때 보니까 엄청나게 부를 하는데 네. 국민들한테는 그런 문화 혜택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우디는 여성들한테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억압적인 그렇지. 측면이 높았고요. 어. 네, 문화 생활 네. 뭐 이런 음주 가무 이런 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술을 못 그렇죠. 팔아요. 예. 그래서 사우디의 그 운동관 선수들 보면 되게 막 그런 것들 힘들어한다 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가 다 네. 지금 이런 국민들의 얘기인지 삶은 모르겠지만 빈살만하고는 많이 다르군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아까 사우디 국부 펀드가 네. 지금 골프하고 아까 축구 그랬지만은 축구야 이제 그 네네. 미국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은 네. 사우디가 또 메이저리그도 또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다 이게 미국 쪽이잖아요. 네. 미국 쪽을 타겟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돈벌이가 되는 거라기보다는 사우디 내에 어떤 국가적인 이미지를 좀 왕정 국가라는 거 우리 이 소프트 파워도 있는 나라야라는 그 이미지를 좀 해서 제조업도 앞으로 제조 국가도 될 뭐 그 밑바탕을 마련해 두는 그런 그렇죠. 큰 그림을 마련해 두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왜 하필이면 미국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우디가 미국하고 네. 옛날엔 사이가 좋았지만 요즘 안 별로 그렇게 시큰둥 하잖아요. 네네. 시큰둥한데 왜 미국인가? 그리고 또 이건 미국은 그럼 그 반기나 그러면은 사우디가 이렇게 미국을 이 스포츠 산업을 갖다가 네. 그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이렇게 다 야금야금 침범하는 걸 좋아할까? 네. 그래서 그런 의문이 근데 드는데요. 사실 예.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사우디가 미국의 적인가? 예. 그러니까 미국 아니죠.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그 사이가 틀어진 게 예. 미국하고 틀어진 거냐 민주당하고 틀어진 거냐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 사실상 정확한 표현은 민주당과 틀어진 거거든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까슈코지 갖고 한마디 하니까 그렇죠. 지금 이 리블 골프만 하더라도 예. 그 배후에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 골프가 개최됐던 곳들 중에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이 있고요. 트럼프가 행사에 나와서 그런 어떤 초청 예. 행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PIF가 투자했던 이런 그 헤지펀드 사모펀드들 중에는 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쿠슈너라는 그 사위, 그다음에 문우신이라는 재무장관,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서 뭐 하고 있냐면은 헤지펀드 하고 있어요. 사모펀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펀드에 지금 10억 달러, 20억 달러 투자를 했어요. PIF가. 네. 그 얘기는 뭐 미국 내의 친사우디 로비를 예. 계속 있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하고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한데. 가져가고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완전 틀어졌다도 할 수 그렇죠. 없네. 가시쿠시 사건으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하고 이제 좀 문제가 생겼던 거지 미국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잖아요. 그렇지. 결국 미국에서도 쩐주들을 필요로 하는 그렇지, 이런 맞지. 그 투자 기관들이라든지 기업들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쩐주겠습니까? 네. 갑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랑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때요? 사우디는? 중국이랑 우리나라요. 사우디가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그래도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 좀 네. 괜찮은 것 같고 네. 중국하고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중국하고 사우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지내는지. 과거로 치면은 그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이런 비중을 둘 때 미국의 한 뭐 90%의 이런 비중을 두고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원유 산업.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 안보 산업 이쪽이거든요. 이거 다 미국하고 되게 연관이 높은 산업들이에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살만이 이제 나도 이제 완전히 왕권을 다졌으니 이제는 10년 후 20년을 내다봐야겠다 해가지고 비전 2030이라는 소위 박정희 시대로 치면 뭐 5개년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운 거죠. 예. 그 안에서 뭐 네옴시티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하려다 보니까 산업 구조도 바꿔야겠고 이러다 보면은 미국에게만 의존하면 안 되겠고 이러면 결국엔 우리도 좀 더 실리적으로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한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다 관계를 가져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작년같이 돈 펑펑 들어올 때 자기의 그 어떤 지위나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중국에게도 지렛대를 두고 미국에도 지렛대를 두고 하면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죠. 상황이군요. 네. 사우디 국부 펀드가 또 지금 이런 축구나 이런 거 말고 네. 사우디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네옴시티라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사막에다 유리 건물로다가 만리장성 같이 쌓는다는 거. 네.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것도 뭐 사실 뭐 1년 걸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2030 사우디 국부 펀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우디 국부펀드가 예. 그 지원하는 그 담당 주체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금까지는 예. 국내 투자와 국제 투자의 비중을 국내 투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역점을 뒀었어요. 네. 현재까지도 한 전체 투자 금액의 한 70% 이상이 국내에 있고요. 예. 한 30% 정도가 지금 해외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 쪽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옴시티 쪽 관련해서 투자 금액을 계속 배분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지금 건설 회사들도 계속 다가가고 뭐 태양광 회사도 가고 예. 하는 이유가 그 네옴시티하고 관련이 있죠. 이것 때문에 온 사람이 빈살만이에요? 그때 그렇지, 와서 그때 호텔에서 왔었지. 물 네. 뭐 하시고. 그래 오. 그 그룹 회장단들 다 불러서 그 사람이 빈살만이에요? 그렇지. 근데 결국에 지금 그런 네옴시티도 결국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우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두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국내 인구가 지금 3,700만 명이고 그 중에서 뭐 한 33% 정도가 외국인이고 그거 뺀다고 한다면은 내국인들은 한 2,500만 명쯤 되는 건데 예. 뭐 결국 그 중에서 청년들 생각해 보면은 그 청년들 계속 먹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우디의 지금 인구의 평균 나이가 지금 뭐 35살, 뭐 37살 젊네요. 젊네 아직 굉장히. 아직 안 됩니다. 30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젊은 사람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빈살만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도 많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이 군주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비도덕적인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력갱생, 더 힘 있는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비도덕적인 건 감수하더라도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애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발적인 애국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좋은 산업은 스포츠 산업이거든요. 한국도 사실상 2000년대 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월드컵이거든요. 2002년 월드컵에 그 관객석 보면은 우리도 강팀이다 이렇게 딱 찍혀 있었어요.
저 그거 보면서 아 우리도 진짜 강팀이다. 우리도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뒤부터 해서 뭐 K컬처, 뭐 K팝, 뭐 K 모든 게 다 K로 되는. 네. 그러면서 한국이 진짜로 그런 브랜드도 강해지고 애국심, 그러니까 소위 뭐 국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것들이 강화되는 계기가 스포츠 산업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우디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고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돈은 많은데 브랜드 가치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도 작년에 카타르라는 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한 것도 네. 카타르가 사실 또 뭐 알려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기름 많이 팔아서 1인당 국민소득 꽤 높은 나라. 예. 근데 거기도 월드컵을 개최했고 사우디도 지금 뭐 아시안 게임, 월드컵, 저기 올림픽 다 개최하려고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소위 이런 어떤 자기의 지지 기반이 되는 청년 세대들에게 뭔가 자부심, 국뽕 이런 것들을 주면서 가져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의 발전 과정에서 자기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데 가장 또 좋은 또 선전 수단이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럼 그 사우디 국부 펀드 얘기는 뭐 거기까지 가고 네. 어쨌든 이 교수님 또 원자재 전문이시니까 네네. 유가 국제 유가는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네. 지금 뭐 $70 아래로까지 또 떨어졌는데 네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끝나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130까지 가더니 지금 뭐 절반으로 지금 떨어져 막. 전쟁도 안 끝났는데. 근데 뭐 전쟁이 안 끝났어도 예. 거의 시장에서는 전쟁이 끝난 것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제 전쟁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네. 수출량이 감소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다시 회복이 됐어요. 러시아가 예, 러시아 석유를 예. 러시아 아직도 그 제재 받고 있잖아요. 제재는 받고 있는데 중국이나 인도를 통해서 네. 판매하는 양이 늘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 전에 전쟁 전에 생산 수출하는 양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졌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더 큰 문제는 사실 그것보다는 경기에 대한 변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급 쪽에서도 공급망이 이렇게 그 문제였던 게 풀리고 그러면 이제 수요 쪽으로 보면은 수요 쪽은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 둔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예. 하다 보면은 결국 경기 동행성 원자재인 이 원유 수요도 일정 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사우디가 이렇게 감산에 나서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 투자자에게 참여자에게 주는 어떤 충격이나 공포 같은 건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유가는 제가 볼 때는 뭐 일시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하반기에는. 그 사우디가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배럴 하루인가? 네. 100만 배럴씩 감산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굉장히 큰 양인데 네. 그런데도 이게 그럼 유가에 영향을 이제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사우디가 옛날에는 그 산유량으로다가 네. 그걸 가격을 많이 조절을 했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 공식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예.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고 그다음에 원유 공급에 대한 어떤 그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고 예. 이랬다고 한다면은 사우디가 100만 배럴을 감산한다고 했으면 시장이 되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일단 분위기 자체가 그때랑 또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미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랬다면은 더 불을 질렀을 건데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 논리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해야 유가를 지지하는 수준. 내서의 뉴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나 법칙은 없습니다.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워낙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거의 끝난 것처럼 지금 또 어떤 면에서는 인식을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유가가 이렇게 상승 어떤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원자재 전체가 지금 그런 측면이 많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약간 환경을 생각했을 때 석유의 수요가 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아무래도. 그런 느낌인데 사우디는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큰 나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미래로 봤을 때는 사우디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는 않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빈살반이 스포츠는 꼭 이런 뭐 그 식으로 네옴시티도 하고 이런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근데도 이렇게 쩐주들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국부 펀드가 돈이 많이 그러니까 모인다는 지금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원유를 싸게 싸게 생산해서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돈이 들어올 때 열심히 모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렇죠. 미래를 대비한다, 위해서 이거지.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은 통치자 맞네요. 입장에서는 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겠죠. 그 네. 뭐 외부에서의 비난이나 이런 네. 것들은 있겠지만 너희들은 떠들어라 난 간다 뭐 이런 게 또 독자자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네. 어쨌든 국제유가가 뭐 그 이 교수님 전망이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안 올라간다면은 뭐 그건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유소 가보면 기름값은 여전히 그렇게 막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주유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는 어제도 주유하고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1,900원, 2,000원대가 있었잖아요. 그땐 진짜 기름 넣기 무서웠는데 지금 1,500원, 1,600원이면은 체감하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니 근데 왜 그래요? 기름값이 정말 체감할 때에 느끼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유가가 있고 두 번째는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떨어진다면 당연히 체감되는 속도가 빠를 것이고요. 네. 그 반대라면은 아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휘발유 가격은 네. 그 중에서 한 50%대 중후반 정도의 비율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떨어지는 속도가 체감 속도만큼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도 원유가 뭐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도 1,000원 밑으로 못 내려가요. 휘발유는. 그래요. 이거 적정 가격인 것 같은데 많이 내려왔어요, 기자님.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원유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네. 사실 그 기름을 넣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로 들릴 수 있겠지만 네.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왜요? 경기가 잘 안 돌아갈 거다.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원유 그렇지. 수요인데 원유 수요가 감소해서 유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 넣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전체 경제로 봤을 네. 때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나 보다. 또 그렇게도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의 어떤 해석들이 최근 들어서는 제가 볼 때는 투자 시장에서 거의 뭐 한 8, 90% 이상은 긍정적인 부분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든 부분에서. 한때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쌌던 때가 있어요. 네네. 그렇지. 깜짝 놀. 그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왜 그랬던 거예요? 원래 글로벌리 경유 가격은 더 높아요. 휘발유 가격보다. 아 그래요, 글로벌한. 그렇죠. 근데 그래서요? 한국에서는 자동차 소비를 좀 줄이겠다고 옛날에 네. 휘발유에 더 세금을 많이 붙였어요. 아 세금을. 경유보다. 네. 세금 차이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경유보다 휘발유를 탈 때 세금을 더 많이 붙이다 보니까 휘발유가 비쌌던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좀 재난 지원금 방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줘서 그렇죠. 휘발유 가격만 내려간 거군요. 그렇죠. 네. 신기하네. 그 휘발유 국제 유가도 요즘 떨어지지만은 금값도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네네. 한때 2,000달러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조기환. 조기현 작가 모시고 금은 얘기도 했는데 네네. 금 얘기도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지금 금값이 1,960달러 뭐 그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2,000달러 넘고 그랬었는데. 네네. 1,950달러 밑으로 아. 내려와 있죠. 네. 이 금은 왜 떨어지는 거예요? 금을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아 예전에 비하면 그 적합한 정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오늘 아까 높은 나오면서 거지. 예. 아까 비교해 봤더니 예. 그러니까 올해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죠. 올해 연초 대비해서 올해 2,600도 넘었어요. 예, 올해 연초 대비해서 글로벌리 주식시장이 지금 좋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뚫고 사상 최고치가 아니죠. 지금 그 30년 만에 최고치를 뚫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한 28% 정도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이 거의 그다음에 두 번째 정도 올랐어요. 한 17.5%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S&P 500이 한 15% 정도 올랐는데 예. 금은 한 6.5% 정도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금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한참 좋았다가 조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네. 근데 그 이유는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이런 투자들의 선호 현상이 되게 강화된 측면이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이 같이 올랐었거든요. 지금 네. 한 6개월 동안. 네. 원래는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특이한 케이스라고도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양적 완화 정책 이후부터 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이 예. 1차, 2차, 3차, 4차. 그러니까 팬데믹 때가 4차예요. 예. 그 양적 완화 정책이 펼쳐질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두 유형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양적 완화가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기업의 이익을 높이고 국민들의 소비를 늘려서 경제가 살아나게 만들 것이다. 야, 이건 주식에 좋은 거다. 하면서 주식 부동산으로 달려가는 그런 투자자들. 네.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돈을 풀어도 이게 실제로는 기업들만 좋아지고 민간 쪽으로 안 풀릴 거야. 이거 결국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갈 거야. 유동성 함정에 빠질 거야. 이럴 땐 뭘 사야 된다고? 금 사야지. 하면서 한쪽에서는 주식 사고 한쪽에서는 금 사면서 양적완화 정책이 펼쳐질 때마다 양쪽이 다 올라간다. 주식도 그래서 오르고 금도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생각이 서로 달라서 그렇죠. 동상이몽이네. 그렇죠. 근데 예. 지금까지 그 세 차례, 네 차례 그 예. 결과는 항상 둘이 같이 올라가다가 예. 금은 다시 꺾어지고 예. 주식은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예. 양적완화 정책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양적 완화라는 건 돈을 푸는 거. 돈을 푸는 거. 중앙은행이 그게 아. 성공을 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성공했다라는 거죠. 아. 시장에서 평가는. 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의아한 게 예. 양적완화 정책을 더 이상 펼 수 없거든요, 이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계에 다다랐지. 올해 초에 이게 그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네.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하다가 다시 약간 늘리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은행들 지원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양적 완화 축소는 완화는 아니거든요. 돈을 계속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네.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작년과 달리 올해 들어서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많이 감소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금리 상승에 대한 또 위협도 많이 감소하면서 예. 투자 심리가 좋아진 것은 인정. 네. 근데 그 다음은 결국엔 또 이제 이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에는 리세션이거든요. 예. 리셉션이요? 경기 침체. 리셉션 말고. 침체. 그러니까 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고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고 그다음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현상. 이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제 펼쳐지거든요. 우린 스태그 아니에요? 경기 안 좋은데 그렇죠. 물가 오르잖아요. 뭐 그렇게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이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투자 시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보고 있고 투자 시장에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한 2년 3년 앞서가서 보면서 이미 리세션 이후에 경기 회복 과정을 지금 시장에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반영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선반영이 한 3년치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금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겁 안 내는 이유가 네. 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아직 경기도나 시작도 안 했다. 결국 그렇지. 금이란 자산은 네. 엄밀하게 말하면 물가 안정 자산이 아니라 물가에 해지하는 자산이 아니라 예. 경기 침체에 해지하는 자산이다. 침체.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 침체 여전히 가능성 높다고 한다면 나는 금을 버릴 생각이 없다. 난 금 더 투자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높기 때문에 네. 여전히 금 가격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연투주 대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하게 올라가 있는 거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빛난다고 그 뭐 똑같은 기금속은 아니라고 네. 금과 은 가격이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 또 정당성을 얻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은 같은 경우, 예. 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뭐 수요만 놓고 봤을 때는 희소성의 논리에서는 금이 은보다 한 10배 정도 희소하다, 15배 정도 희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한 그 정도 10배, 15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네. 실제 지금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보면은 그 골드 실버 레이쇼가 금값이 은값보다 비싼 비율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과대평가됐거나 과소평가됐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펼쳐졌을 땐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죠?
그게 어떤 다른 뭔가 펀더멘탈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요 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가 공급이에요. 네. 생산. 예.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0년 동안 소위 우리가 그 서스테이너블 오링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금값의 생산 비용이 네. 네. 금 생산 기업이 금 채굴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네. 토탈리. 네.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해서. 네. 이게 한 온스당 한 300달러에서 한 1,200달러에서 1,300달러로 증가했다고 해요. 지난 20년 동안. 예. 그러니까 네. 금값은 때려 죽여도 1,200, 300달러가 1,300달러가 되면은 못 캐는 거예요. 뭐 캘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네. 근데 은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별 차이가 없어요. 생산 비용이. 한 12달러에서 한 15달러? 캐는 게 더 쉽나 그러면 은이? 은은 네. 실제로 은 광산에서 나오는 거는 30%밖에 안 돼요. 그럼 아연 강산하고 구리 강산에서 한 부산물로 30%씩 30%씩 나오고 금 강산에서 한 10%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묻어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네. 알 수 없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구리 강산이나 아연 강산, 연 강산, 니켈 강산 이런 쪽은 예. 계속적인 투자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 생산 비용은 음. 높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금은 캐면 캘수록 점점 생산 비용이 높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조사에 의하면은 금의 그 채굴 탐사 비용 대비 생산성을 조사해 봤더니 예. 한 0.58 나왔는데 이게 일이 안 되면 네. 캐면 캘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그 탐사할수록. 네. 근데 이게 0.58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금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생산이 효과가 검증된 생산성이 검증된 그런 광산에 가서 더 깊이 파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생산 비용이 더 증가할 수밖에 올라가지, 없겠죠. 네. 그래서 점점 이 금의 희소성이 예. 커지는구나. 더 높아지는. 그래서 금값은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은과 더 차이가 커질 것이다. 어. 아니, 그러니까 그 더 커진다기보다는 이렇게 금이 은보다 점점 더 비싸지는 원인이 네. 채굴 비용 이런 것. 이런 어떤 생산량이. 희소성뿐만 아니라 네. 생산 비용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런 투자 시장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네.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둘 때 예. 금은 귀금속이고 네. 은은 하이브리드 귀금속이에요. 반 정도만 그렇죠. 기금속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은 가격은 금칠 산삼이다. 그러니까 금 가격에 70% 연동되고 네. 산업금속 가격에 30% 연동된다. 음. 그러니까 은 가격이 좋으려면은 금도 좋은 환경과 산업금속도 좋은 환경이 다 되면은 대박을 칠 수 있는데 예. 금도 안 좋은 환경이고 산업금속도 안 좋은 환경이면은 은은 쪽박이 되는 예. 어머나.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더 중요한 차이는 금 가격은 지난 한 50년 동안 어쨌든 간에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네. 근데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가 1980년도예요. 아 너무 80년도? 오래 전이네. 네, 1980년도에 그 네. 헌트 브라더스가 은투기했을 때, 그러니까 명목 가격으로 은 가격이 한 온스당 40달러 갔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 2011년 예. 요때도 은 가격이 꽤 높았었죠. 그때도 한번 그랬었고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반토막 정도. 은 가격은 네. 금은 계속 올라갔는데. 네. 그래서 결론. 장기 투자는 금에 해야 되는 거지 은에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깔끔합니다. 네. 그러게. 굉장히 깔끔하네. 아, 오늘 사우디에서 금, 은까지 어. 유익했습니다. 아까 아람코도 아주 재밌었어요. 네. 아람이. 네. 아람이코. 그 금은도 그렇고 네. 마지막으로 원자재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원자재. 지금 코로나 겪고 지금 그 전쟁 터지면서 원자재 부족해서 한때 급등했다가 지금은 또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네.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원자재 가격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이것도 경기 침체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 네. 원자재가 이렇게 폭등했다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의 경기가 그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전환기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좀 시장이 너무 성급하게 시장을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그리고 오윤혜 씨 두 분이었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